네, 안녕하세요. 제가 겉보기와 달리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데, 그렇죠? 제가 52기인데, 저희 동기들 중에 이제 축구를 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좀 많이 못하긴 했는데, 저희 애기들 때문에 축구를 뭐 거의 평생 즐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가대표 경기들을 최근에는 애들 태어나 안 하고서는 많이 못 봤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16강, 8강을 봤었거든요, 우연히. 지금 8강 조금 전에 끝났는데 16강도 8강도 끝나기 1분 전쯤, 그렇죠. 원래 정해진, 그렇죠, 후반 마지막 시간에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그 추가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쯤에 모두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동점이 되고 연장 가서, 그렇죠, 16강전은 승부차기 때 이겼고 8강전은 조금 전 끝났는데 연장 가서 이겼죠. 그래서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선수들은 더 힘들겠습니다만 일반인들도 축구하면은 막판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이제 발걸음이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한 발 더 뛰는 그런 선수들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죠. 차이를 만들어내죠. 항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만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그 20일의 시간이, 그렇죠, 마지막 승부를 걸 시간이고, 그 20일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이만 줄이고. 자, 110조 오늘 뭐 지금 거의 새벽 시간이라 조금만 더 하고, 그렇죠. 편집하시는 분도 길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조 보시면, 자, 손해액의 추정 규정인데, 일단 첫 번째로 손해 발생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죠?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은 상표법에 없습니다. 즉 손해액과 손해 발생 구분하셔야죠. 손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되는데, 손해액 추정 규정 등은 있지만 손해 발생 자체를 추정하는 규정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다만 판례가 이제 손해 발생도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주장이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 발생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방향을 손해 발생의 확실성이 아니라, 그렇죠, 손해 발생의 염려, 개연성 정도만 입증해도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자와 동종업자임을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는 그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추정은 손해 발생이 추정되긴 하는데 법률상 추정은 아니고 사실상 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완벽하게 전환되지까지는 않는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2차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법률상 추정, 사실상 추정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판례는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있다까지만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110조 규정을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 손해액만 추정 등이, 간주 등이 되는 거고, 손해액의 계산 방법 등만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변사항으로 침해자가 입증을 해가지고, 그렇죠, 손해 불발생의 항변이죠 결국.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건 110조 모든 조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항이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럼 손해가 발생한 게 어떤 경우냐라고 약간의 수험적으로 도식화를 하면, 이거는 수험적인 도식화입니다. 그렇죠?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법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특허권 자체는 창작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실시를 실제 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 발생을 전제로. 그렇지만 상표법 법리상으로는 현재 손해가 발생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의 발생은 상표권자의 동일범위, 등록상표의 동일범인의 사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사용한 적이 없다? 그거는 침해금지 청구는 할 수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까지 기억을 하시고 조문과 판례들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조 1항 보시면, 자,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물권적 권리자인 전용사용권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합계액이다. 즉 1호와 2호의 합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1호는 생산 가능 범위 내 손해배상 청구고요. 그렇죠. 손해액 계산 시. 2호는 그렇죠. 생산 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수량에 대한 손해액 계산에 관한 법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 보시면 그 상품의 양도 수량, 괄호는 빼고 읽을게요. 중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 가능 수량, 그렇죠. 양도 수량, 침해자의 양도 수량 중 생산 가능 수량을, 그렇죠. 이 있을 것이고, 그 수량에서 실제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이 10,000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5,00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 5,000개를 이제 한도로 잡습니다. 일단 한도로 잡는데,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 그렇죠. 여기서 실제 판매한 주체는 누구죠?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그렇죠. 그래서, 침해자는 10,000개를 팔았는데 상표권자는 5,000개를 생산할 수 있었고 상표권자가 그 중에 3,000개를 팔았다 라고 하면 그 5,000개에서 3,000개를 뺀 수량, 그렇죠. 5,000개에서 판매는 한 거는 뭐 상표권자의 외의자의 침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팔긴 팔았으니까 못 판 수량 2,000개에 대해서, 그렇죠, 이익액을 곱하는데 그 이익액은 뭐다?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없었던 상표권자 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입니다. 그렇죠.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이 아니라 상표권자 등의 이익액이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건 뭡니까? 침해자는 10,000개를 팔았는데, 그렇죠. 생산 가능 수량은 5,000개였고 실제 판매한 수량은 3,000개였다. 그러면 2,000개죠. 침해 자체는 10,000개였지만 2,000개 곱하기 상표권자 등의 이익액, 단위수량당 이익액 을 곱한 금액을 1호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자, 괄호는 뭡니까? 괄호. 상표권자 등이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침해자의 제품 자체의 품질이 우수하다. 아니면 침해자 외에 다른 또 정상 판매하는 자의 판매 수량 때문에 못 팔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침해자의 규책 사유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호 보시죠. 자, 2호는 생산 가능 수량 외 수량과 관련된 건데, 자, 그 상품의 양도 수량은 뭡니까? 침해자의 양도 수량 중 상표권자 등이 생산 가능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수량을 뺀 수량.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건 뭡니까? 그 상품의 양도 수량은 10,000개였습니다. 10,000개였고 생산 가능 수량은 5,000개였고 실제 판매한 수량은 3,000개. 그러면 2,000개인데, 그래서 뺀 수량은 이제 2,000개죠. 2,000개를 넘는 수량. 그럼 어떻게 됩니까? 8,000개죠. 8,000개. 그렇죠. 침해 수량 중에, 그렇죠, 1호에서 규책 사유를 물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계산하는 수량인 2,000개를 넘는 수량이니까 8,000개죠. 8,000개. 그렇죠. 8,000개를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량이죠. 이게 침해행위 외의 사유는 1호 괄호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감안해서 2호의 손해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괄호는 빼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은 상표의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냐? 통상 뭐 사용료 상당액, 사용권자가 있을 경우에 사용료 상당액이 있으면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액수를 보통 본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용료에게 한정되지는 않겠죠. 사용권 계약 자체를 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용료 금액이 대체적인 좋은 얘기긴 한데 그걸 넘어서는 금액도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안을 보시면, 자, 괄호 안은 제가 실제 내용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실제 내용이 뭐냐? 사용권조차도 설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료 상당액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청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 그렇죠, 2호의 손해액으로도 보지 않는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은 없고요. 종래에는
자, 2항이 있었는데 1항을 개정하면서 2항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자, 3항 보시면 109조에 따른 손배 청구 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그래서 손해액 추정 규정이고 사항은 손해액 간주 규정이죠. 그래서 자,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규정 사항입니다. 5항은 자, 손해액 간주 규정에 대한 이제 부연 규정이죠. 사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자, 사항의 액을 초과한다. 초과액도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자, 실손해액이 그렇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한도 손해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실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추가로 그런데 이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려한다 아니죠. 그래서 침해자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때 그 사실을 고려해서 뭐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항은 재량손해, 인정손해 규정인데 자, 손해액이라는 게 굉장히 입증이 실제로 힘들어요. 그래서 1항, 3항, 4항, 5항으로도 그렇죠. 손해액을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그렇죠. 손해액을 그렇죠. 그 특정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죠. 1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사실상 마음대로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뭘 근거로 내가 이 손해액을 인정한다라고 밝히지 않고 손해액을 뭐 1억이다 2억이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도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하는데 황당합니다. 사실 6항에 따라서 인정되면 판사도 근거를 안 들어요. 그래서 근거 안 들고 뭐 2억 인정하고 뭐 이런 일들 있거든요. 지금 뭐 항소심 진행하는 일도 있는데 황당하긴 합니다. 자, 7항, 8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7항 보시면 자,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법정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다 포함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동일유사 범위가 다 포함되고 고의인 대신 법정 손해배상은 그렇죠. 고의과실인 대신 동일범위 침해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물을 수 있다. 크로스로 달라진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을 한 세트로 좀 외우세요. 자, 7항 보시면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등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상표를 그렇죠. 동일 유사 상품을 사용하여 침해한 자에 대해서 109조, 즉 실손해배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즉 실손해배상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할 때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한다니까 좋은 말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1조 아시죠?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법정 손해배상 청구고요. 1항 보시면 자, 111조입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고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품, 즉 동일범위입니다. 동일범위의 제3자가 무단 사용해서 그렇죠. 고의과실로 침해한 자.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인데 그렇죠. 법정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다. 그 경우에 10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111조에 따른 법정 손배 청구 중에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고의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까지, 근데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3억까지. 그래서 그 이하의 그 범위에서 상당 금액. 그래서 손해의 발생, 즉 자기가 사용해야 되니까 손해 발생은 인정되는데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 없죠. 그래서 손해액 입증을 못해도 상당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그렇죠. 변론 전제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근거를 들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서. 자, 2항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109조에 따라 손배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 변론 종결시까지 109조에 따른 손배 청구를 통상의 손배 청구를 법정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법조문에 안 나와 있지만 반대로도 될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2조 보시죠. 자, 특허법 등과 달리 특허법 등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있는데 112조는 고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에만 한해서 고의추정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고의추정은 자, 고의가 완벽하게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조문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된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것은 인식과 의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식 부분만 어쨌든 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침해 행위에 대해서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고 모르고는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 법조문 그대로 1차에서는 기억하시면 된다. 다만 과실추정 규정이 없는데 그럼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지 않은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추정될 수 있느냐? 판례가 있죠. 그래서 과실추정 된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시험 볼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임 표시한 걸 침해했다? 고의추정 규정 112조에 의해서 이정되고 혹시 등록상표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판례에 의해서 과실이 추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13조 보시면 신용회복 규정이 있는데 자, 침해 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신용회복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고 신용이 떨어뜨린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보시면 법원은 고의과실로 침해해서 상표권자 등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떨어뜨린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즉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조치를 명할 수 있죠. 자, 114조 보시면 서류 제출 별로 안 중요한 규정인데 자, 입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자, 법원은 아무리 증거의 편제라는 개념이 있죠. 침해자 측의 침해 관련 증거가 편제 쏠려 있으니까 그런 증거의 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 규정이 있다. 법원은 상표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계상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이런 규정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7장 심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빠르게 찍어서 시험 전에 꼭 제가 촬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